8단어. 두 번째 챕터. 본질. 오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선 제가 만든 광고에 썼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소의 더 불이라는 시리즈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는 광고주한테 팔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고 만든 광고였습니다. 실제로 방송되지도 못했고요. 혁신적인 회사는 다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구글만 지향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탄생에서 리처드 파인만이 말한 다음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우선 본질을 알아야 혁신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피카소의 작품이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이 안에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요. 한 패션 브랜드의 지면 광고입니다. 사진 속에 한 여인이 이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과 가방에 제일 먼저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옮기면 여백에 써있는 짧은 카피가 눈에 들어옵니다.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의 지면 광고입니다. 에르메스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쭉 모른 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쁜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니 살 수 없어서 안타깝게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기업이 던진 커피인데요. 매우 철학적이죠.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70억의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간혹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쇼핑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하면 낭만을 생각하고 남자들은 육체적 사랑을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모든 아이들은 차를 타고 2시간만 지나면 아빠 다 왔어? 라고 묻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야말로 everything changes.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짜 본질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죠. 돌아보면 인류는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1350년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1850년에 환생했어요. 그렇다면 사는 게 많이 힘들까요? 그 시절에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비슷했어요. 신분이 낮으면 걸어 다녔을 것이고 높으면 말을 탔을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가 500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100리 이내에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이게 그 시대죠. 500년이 흐르면서 왕조는 바뀌었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과학의 발전 속도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1850년에서 살던 사람이 1950년에 환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낄 것 같습니다. 바퀴를 달고 엄청난 속도로 굴러다니는 쇳덩이. 물에 젖지 않는 고무신이라니요. 아마 기절을 할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고증이 훌륭했던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실제로 처음 고무신이 나왔을 때 조선 사람들의 충격은 대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새는 집신만 신던 사람들에게 고무신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게 1800년대 후반인데 불과 100년 사이에 세상이 너무 변해서 중간을 건너뛴 사람이 새 시대에 와서 산다면 사는 게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20세기로 들어와 봅시다. 1950년에 살던 사람이 2000년에 왔어요. 어떨까요? 인터넷, 온라인 쇼핑, 휴대폰.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러울까요? 2000년에 살던 사람이 2020년에 적응하는 것도 아주 힘들 겁니다.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와이파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나요? 3G, 4G, LTE, 애니팡? 모르면 바보 되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몇 년이나 됐나요? 저는 아직도 와이파이와 3G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전화기를 처음 놓은 것이 중학교 때였어요. 70년대였죠. 그때 시골에서 고부모가 오셨는데 방에 계시던 분이 전화벨 소리에 놀라 도망가셨어요. 만약 지금이라면 더 놀라셨을 겁니다. 매일이 놀랄 일이죠. 변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런 급변의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 중 하나가 저처럼 광고하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쯤 제가 잘자, 내 꿈꿔라는 카피의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패러디만 몇백 개 가까이가 나왔어요. 잘자, 개 꿈꿔, 내 꿈은 내가 꾼다. 정치인들의 큰 꿈꿔까지 전 국민이 다 한 번씩 하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잘자 내 꿈꿔가 대단히 아이디어라고 섹시한 말이었나요? 아닙니다. 반복 노출의 영향 덕분이었습니다. 이정현, 조성모라는 당대 스타들을 내세워 광고를 만들고 당시 많은 돈을 들여 공중파 3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2달 동안 노출시켰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의를 하면서 잘자 내 꿈꿔 광고 이미지 바로 다음에 보여준 이미지가 꿈깨였습니다. 왜냐?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때는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중심 미디어 3사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요즘이라면 정말 그건 꿈깨죠. 요즘 광고를 한다고 하면 젊은 후배들이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TV를 보느냐고 하죠? 실제로 이 자리에서 뉴스를 TV로 보시는 분이 있나요? 10년 전에는 모든 의제 설정을 9시 뉴스가 했습니다. 3대 일간지 그리고 9시 뉴스면 끝이었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광고를 잘 만들어도 그때만큼의 반응이 안 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돈을 쏟아부어 계속해서 노출을 한다고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TV 대신 인터넷을 찾아가면 될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몇 개죠? 블로그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내로우 캐스팅의 시대가 됐죠. 4대 매체 중심의 광고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난파하는 배에 앉아있겠다는 것과 같지요. 강력하던 몇 개의 미디어가 없어지고 전부 개인 미디어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길은 없는 걸까요? 얼마 전에 SBS 서울 디지털 포럼에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존 미디어의 기득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0년 전 조선일보 기사가 갔던 힘이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MBC PD의 힘을 지금은 못 가집니다. 소수의 기득권을 대신해 이제 개인의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수 싸이가 열풍입니다. 싸이가 뜬 것이 방송의 힘인가요? 조선일보의 영향력 덕분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유튜브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유튜브는 강력한 미디어일까요? 하루 24시간 동안 올라오는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은 왜 싸이처럼 뜨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콘텐츠의 힘이죠. 강력한 콘텐츠는 미디어가 무엇이 됐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내부 슬로건 중 하나가 Idea First, Media Follow 라는 건데요. 아이디어가 먼저입니다. 매체는 그 다음입니다. 광고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뉴 미디어, 이머징 미디어, 요즘 뜬다는 SNS에 촉각을 기울입니다. 이건 미디어 퍼스트죠. 그래서는 이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따라가야만 하는 광고계에 오래 몸담고 있던 친구와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나눈 대화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옹현아, 너 요즘 새로 나온 SNS 트위터 아냐? 몰라, 그게 뭔데? 그것도 몰라? 140자 메시지를 써서 올리고 공유하는 거야. 문자 메시지 같은 거네. 그거랑은 다르지. 너 이거 모르면 광고 제대로 못 만들 텐데. 옹현아, 너 페이스북 써봤어? 아니, 그게 뭔데? 자기 계정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서 공유할 수도 있어. 그거 뭐 싸이월드 아니야? 아휴, 그거랑은 다르지. 너 이거 모르면 광고 제대로 못 만들어. 옹현아, 애니팡 재밌지? 아니, 그게 뭔데? 동물 그림판에 똑같은 동물 그림을 맞춰서 없애는 게임이야. 그거 헥사 아니야? 야, 그거랑은 다르지. 이건 네트워크가 돼서 엄마랑 딸이랑 싸우게 만들어. 너 이거 모르면 광고 제대로 못 만든다. 도무지 현재의 디지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나 같은 지지나에게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친구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우리 나이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뉴미디어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며 공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 막걸리 한 사발을 깨끗이 비우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난 그거 못 따라가겠다.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퍼갑니다. 강남스타일이 아주 좋은 예죠. 가수 싸이도 처음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빌보드에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남스타일의 성공 이유는 수많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싸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본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가 뜬 건 현대 미디어의 덕이 아니라 흥이 많은 싸이라는 사람 자체의 본질을 놓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본질이 살아있는 콘텐츠의 힘이 지금의 싸이를 만든 거예요. 온갖 새로운 SNS,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저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길은 있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걸 잡는 게 나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복잡한 미디어의 시대가 진정성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에 사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보았나요? 계속 변하는 기술들을 보았습니까? 저는 사람을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everything changes.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질의 시대고 변하지 않는 그것을 잡아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썼던 영상통화 전화기 카피입니다. 여보세요? 는 여기를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전화기의 본질은 궁금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화기가 발전해 개인 휴대전화가 생기고 그 휴대전화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전화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 everything changes에서 nothing changes를 푸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컨텐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은 컨텐츠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본질이 중요한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엔 본질이 약해도 미디어가 새로우면 본질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식이 짧아도 조선일보는 논설위원회 말이라면 들어줬습니다. 9시 뉴스면 확실히 전달이 됐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냉정한 싸움의 현장에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히 지옥의 문이겠지만 우리 민초들에게는 어쩌면 천국의 문이 열린 거겠지요. 미디어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컨텐츠의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되었으니까요. 죽은 이의 영혼이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광화문에서 미선희 효순이와 함께 수천 수만의 반딧불이 됩시다.
검은 옷을 입고 촛불을 준비해 주십시오.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촛불을 켜주십시오. 저 혼자서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광화문을 우리의 촛불로 가득 채웁시다. 기억하십니까? 인터넷 한겨레에 자유토론방에 한 네티즌이 올린 짧은 글이 시청 앞 광장에 10만 명의 시민을 불러 모았고 대한민국 시위 지평을 바꿨습니다. 미선희 효순이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였죠.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보다 힘없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여준 이 최초의 촛불 시위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명을 모을 수 있었던 힘은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에서 온 것이죠. 이게 본질 아닐까요?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수영 경력 15년 차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30바퀴씩 레인을 돕니다.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 접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수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나 숫자와 함께 나를 평생 괴롭힐 또 한 가지가 아마 부족한 운동신경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수영을 권했습니다. 본인이 해봤는데 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는 집사람은 당, 저는 인민으로 서열이 나뉘니까 인민은 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이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얼마 하지도 않고 그만둘까봐 집사람이 매일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한 달 강습을 받고 나면 25m 정도는 거뜬히 하는데 저는 25m 가는데 석 달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50m를 가는데 6개월이 걸렸죠. 저와 같은 반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상급반이 돼서 저 건너래 일이 있었으니 저만 나머지 반에 남아있게 된 거죠. 집사람이 걱정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몫을 꾸준히 했죠. 언젠가 집사람이 묻더군요. 창피하지 않냐고. 어떻게 견디고 있냐고.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목적이 수영을 잘하는 것이었으면 저는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본질은 저는 땀을 흘리는 것으로 정했어요. 저는 수영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빨리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강사에게 잘 보일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흔들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전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공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하도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무슨 불만 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1등부터 성적순으로 앉고 싶은 자리를 찾아 앉으라고 했는데 저는 성적이 좋아 선택의 여지가 많았음에도 맨 뒷구석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반항하냐며 역정을 내더군요. 앞에 나서는 것, 주목받는 것이 싫었으니 가장 싫어했던 과목은 음악이었고 소풍처럼 장기자랑을 해야 하는 행사가 늘 두려웠습니다. 이 공포는 대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대학 재학 중에 큰 상을 하나 받게 됐는데 수상식장이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그런데 단상까지 이어지는 호텔 볼룸 특유의 긴 길이 두려워서 수상식 날 오후 4시부터 술을 먹고 7시에 예정되어 있는 수상식에 결국 참석하지 못했죠. 회사에 입사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동료들의 스크립트를 다 따줬고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사회생활이 학창시절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장소는 동숭동에 있는 학습지 회사였고 낙엽이 지는 가을날이었고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고 신선한 가을 날씨임에도 셔츠가 흠뻑 젖었습니다. 그것이 제 생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 뒤로 무수히 많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무섭지 않습니다. 강의와 프레젠테이션. 하지만 아마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면 또 도망갔을 거예요. 어쨌든 강의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모두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광고계에서 먹고 사는 이상 프레젠테이션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하고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너무 잘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스태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피와 땀을 흘려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은 내가 멋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잘 전달하는 것에 있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덜 떨었어요. 공부의 본질은 뭡니까? 서울대학교에 가는 걸까요? 공부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될 실력을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그게 본질입니다. 스펙은 뭘까요? 그야말로 포장입니다. 알맹이는 본질이지요. 스스로를 스펙으로만 정의내리는 사람은 덩어리만 큰 빈수레와 같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스펙을 보니 스펙 중요하죠. 그것들은 그걸 보는 게 제일 쉬우니까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도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펙만 잘 관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조직에서 훌륭하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플 만점의 하버드 대학원 출신인데 회의를 했더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새롭지 않고요. 그러면 뭐 그냥 그렇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대학을 나와 인턴을 하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발상이 기발하고 신선해요. 그럼 어라? 하고 눈여겨보게 되고 이것저것 시켜보죠. 학벌은 사회생활 2, 3년이면 다 세탁이 됩니다. 들어갈 때야 명함이 되지만 2, 3년 후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스펙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죠. 저는 딸에게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 스펙 관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네 본질을 쌓아놓으라고 하죠. 기준점을 밖에 찍지 말고 안에 찍어.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강판권을 봐. 언젠가 기회가 온다니까. 그러니 본질적인 것을 열심히 쌓아둬.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본질이냐? 고스톱이나 애니팡 같은 게임을 진짜 잘하는데 그럼 이게 내 본질일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5년 후에 나에게 긍정적인 체력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치는 고스톱이 애니팡이 당장의 내 스트레스는 풀어주겠지만 5년 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본질은 결국 자기 판단입니다. 나한테 진짜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봐야 합니다.